네, 안녕하세요. 민코노 민준호입니다. 자,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문제들이요, 이렇게 막 극한으로 어려운 문제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조금씩은 어려웠던 부분이 막상 수능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푸셨을 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1등은 컷이요. 일단은 47점 정도로 대성마이너에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한 47점에서 조금 운이 나쁘면 48점 정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게 이제 1등은 컷이고요. 2등급, 3등급도 뭐 45, 37 이 정도 나온다 봐주시면 되고, 일단 경제 치고는요. 만점 표점이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높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일반 사회 파트가요, 전반적으로다가 이제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이제 보이게 되지 않을까. 경제가 워낙 이제 선택 차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좀 유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67점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좀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답률 베스트 5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면 20번 문제가 좀 높죠. 59%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유추해 주셔야 되는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유추를 해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지만, 막상 시험장 가서는 이게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 파이널 모의고사 1회 20번 문제 있죠, 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중간재라는 것이 최종재에서 GDP 계산할 때 빼주셔야 된다는 거, 수입한 거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다면 쉽게 풀 수가 있었을 거라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19번 문제가 제가 이거 강조했던 문제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출보조금이랑 그 관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 9일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출보조금이 아니라 생산보조금이 나왔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잘 익혀주시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가 이거 항상 나오는 거 비교우위 문제죠. 그래서 비교우위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로만 풀어주셨으면 쉽게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놈은 이제 1등 나와라, 2등 나와라 요 문제죠.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뭘 틀렸는지 혹은 이제 다 맞았다 하더라도 요게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서 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고2 분들도 있으실 건데, 어쨌든 이런 거 이제 다 감안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경제 뉴스이다. A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장이냐 계획이냐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체제 특성상 민간 주체의 자율성이 제한되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A의 경우는 계획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 높은이라 그랬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시장이 되겠죠. 네, 요것만 잡아주시면 끝나게 돼요. 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3문제 나왔네요. 1번부터 보시면요, A에서는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의한 경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 이게 답이죠. 네, 그래서 일단 A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과 통제로 우리가 경제 문제 해결을 강조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였고요. 2번, 원칙적으로, 제가 이것도 이제 항상 강조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생산수단 사적표가 인정되지 않는 건 뭐가 된다 그랬죠? A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획 경제 체제가 원칙적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답이올 거고요. 그다음 보이지 않는 손, 이것도 맨날 나온다고 그랬죠? 나왔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B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봐주시면 되겠죠. 둘이 바뀌었습니다. 4번, B에서는 A에 비해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의 형평성을 중시한다는데,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계획에서 중시가 돼요. 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계획 경제 체제가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시장 경제 체제가. 5번, A와 B에서는 모두 자원 희소성 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6월 9월에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A와 B 모두 자원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는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3년짜리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캐치해서 가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파이널 때 정리해드렸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잠깐만 지우고요. 1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제 경제 주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A가 뭐예요? 라고 보시면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실물 흐름이니까 가계가 될 거고요. 여기는 기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A가 가계고 B가 기업이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겠죠. 1번, A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2번, B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이게 답이죠.
이제 노동이나 토지나 임금이나 노동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를 수요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생산 요소 수요자이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A는 B와 달리 이윤국 대화. 이윤국 대화는 누가 되죠? 바로 B가 될 겁니다. 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조세 납부는요. 둘 다 납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A는 소득세고요. B는 법인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둘 다 납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금 지다된다. 임금 지대 이자는 기억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기억이라는 건 여기죠. 여러분 생산물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되니까 뭐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한테 임금 지대 이자, 즉 생산 요소에 대한 요소 소득이죠. 그렇죠? 생산 요소에 대한 요소 소득인 임금 지대 이자의 경우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로 들어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게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도 뭐 그렇죠. 어려운 게 없었을 거라 보시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잠깐만 지울게요. 이게 2번 문제였고요. 3번 문제는 보시면은 시장 실패 사례 중에 뭐가 있느냐라고 그래요. 제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공유지의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공해상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즉 배제성이 없다는 소리가 돼요. 배제성이 없는데 근데 조만간 고갈이 된다. 경합성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는 죄와 뭐라 그랬죠? 바로 공유자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원의 경우가 공유지의 비극,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네,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이것도 보고 넘어갈게요. 네, 여기까지가 3번 문제였고요. 4번부터 이제 그래프가 좀 들어가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이제 여러분들 생산 측면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생산 측면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급 곡선이 벌어져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외부 효과라 그랬으니까 이제 외부 경제인지 불경제인지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리라 그랬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사적 비용만 반영한 경우라 그랬으니까 이 S를요, 제가 사적 비용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균형 가격이 1,100원이 될 거고요. 여기가 600원, 600개가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사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문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했을 때 얘가 벌어지게 될 건데 일로 벌어지느냐 잡아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균형 가격이 1,200원이고 550개니까 요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려보신다라고 친다면 여기가 550개가 되고요. 여기는 1,200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게 됐죠. 여기 이제 사회적 비용까지 반영한 사회적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외부 불경제 효과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벌어졌는데 사회적 비용이 높으니까 사적 비용에 비해서 이게 외부 불경제 효과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외부 경제란 말 틀렸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2번 사회적 최저 수준은 얼마죠? 바로 550이 될 겁니다. 그것보다 사적 수준이라는 게 600, 시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더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니은번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디귿번 생산에 따른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요 말이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이 높다, 즉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디귿번도 맞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리을번은 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제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제 파이널 모의고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 지급은 뭐예요? 외부 경제 효과죠. 그렇죠? 외부 불경제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일단은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올려줘야 된다는 거, 바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보조금 지급은 틀렸어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네, 4번까지도 이 정도였고요. 5번 볼게요. 5번이 환율 문제인데 환율 문제가 어떻게 보면 두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5번 문제가 이제 정확한 환율 문제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환율 문제랑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 이건 환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계산 문제가 될 거니까 일단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자, 환율 변동으로 인해라 그랬는데 제가 일단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한테 가치로 풀어달라고 하면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하였다 했거든요. 유로화의 여행 경비 부담은 감소하였다. 그렇죠? 반면에 달러와 위안화는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화 대비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소리가 될 건데, 유로화의 경우는요. 보세요. 자,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원화를 갖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화를 갖고 있는데 유로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될 겁니다. 근데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다는 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의 달러나 유로화를 살 때, 유로화라 보시면요. 유로화를 살 때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다는 말은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유로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달러와 위안화의 경우는 여행 경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말이 될 거니까 우리나라가 달러와 위안화의 경우는 가치가 원화에 비해서 상승했다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원, 유로 환율은 상승하였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분모랑요. 여기에 있는 가치랑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로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은 원 유로 환율이 상승했다가 아니라 하락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2번. 위안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네, 2번이 답이죠. 왜 보시면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둘 다 상승했거든요.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소리가 될 건데, 네, 이거 분 아니에요. 네, 어쨌든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말인즉슨 달러와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말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다는 말과 동일할 것이니 위안화 대비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이게 맞는 말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이 답입니다. 이게 보고 넘어가시면 끝나요, 이 문제는. 3번도 보시면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시면 달러화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를 사려고 그러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달러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외채는요, 달러로 갚아야 돼요. 우리가 원화를 갖고 있는데 달러로 환전을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랐다는 말은 달러를 조금밖에 못 산단 말이 될 것이니까 부담은 증가했다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4번.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는 학부모들, 우리 학부모들 감소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시면 달러의 가치가 올랐죠.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화를 줘야지만 달러를 동일한 양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될 것이니까 달러의 가치는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 부담은 증가했단 말이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마지막 5번. 자,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하여 위안화를 결제한 우리나라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킨다 그랬는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안화의 가치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위안화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위안화로 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결제하는 우리나라 비용 부담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요. 이게 2번만 딱 캐치해내시면 3, 4, 5번은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문제가 여행 경비 부담으로 나왔으니까 유로화의 경우는 가치가 하락했고요. 달러와 위안의 가치는 상승했다고 봐주시면 되니까 원화 대비. 나머지 것들을 판단해 주시는데 어렵지가 않았을 것이다 보이긴 합니다. 네, 2점짜리 문제였고요. 지울게요. 네, 이게 5번 문제였고 6번이 얘가 약간 탄력성이 이제 안 나오는 대신에 탄력성을 응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공급의 경우가 수직이고 탄력성이 이제 제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파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실 얘는 그것보다도 이제 대체제랑 보완제 이해하고 있느냐 그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뭐 어떤 방향이라고 그랬죠? 양의 방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재화의 가격 상승은요, 어떤 요인이 되죠?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수요가 증가할 거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이 되세요? 그럼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나로 가게 될 겁니다. 나의 요인이다 봐주시면 돼요. 따라오니? 그래서 여러분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은 어떠한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경우처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따라 봐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보완된 음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으니까 얘도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나의 요인이다. 이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완관계, 대체관계의 포인트는 수요가 증가하느냐 하락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가격이 상승했으면 대체관계에 있는 경우는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보완관계에 있으면 가격 하락은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니까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소비자 선호도의 증가, 수요 증가죠. 얘도 나의 요인이 될 겁니다. 여기 올라가니까요. 여기로 간다는 소리가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은요. 수요자 수의 변화 어떻게 되죠? 수요의 증가와 감소를 가져오거든요. 만약에 수요자 수가 변화했다라고 친다면 요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니까요. 결론적으로 가다 요인이 아니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요. 수요 자체의 변화를 봐주시면 되니까 요로 가거나를 여러분들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 5번은 나는 가와 달리 공급의 변동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나는요. 공급의 변동이 아니고요. 수요의 변동 나타나죠. 그렇죠? 그 가는 어떻죠? 가가 바로 공급의 변동 나타납니다. 가와 다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공급이 감소하면 가로 가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다로 갑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나로 가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일로 간다 봐주시면 돼요.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캐치내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보입니다. 네, 6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인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대체제랑 보완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외우라 그랬죠. 가격 상승의 수요 증가 대체제 이런 식으로 외우기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보입니다. 네, 지울게요. 이게 6번 문제였고요. 7번도 제가 이제 ADAS가 두 문제 나올 것이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7번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12번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이 됐죠. 네, 그래서 판단해 보시면 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라 그랬죠. 그럼 C가 감소하는 것이 될 거고요. 자, 처분 가능 소득 증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분 가능 소득 증가는 바로 소비를 증가를 가져와서요. 소비의 증가가 바로 무엇을 가져온다? 우리가 총수요 증가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급격한 감소라고 보신다면 얘는 AD 곡선이 좌측 이동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 증가라고 보신다면 AD 곡선이 우측 이동할 겁니다. 자, 통화량 증가.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요 공식 기억나시죠? 요 공식이 아니라 그래프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이걸로 보신다면 이자율이라 보시고 통화량이라 보신다면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통화량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뭐가 반응한다고 그랬죠? 소비랑 투자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비랑 투자가 증가하니까 통화량 증가는 AD 곡선의 우측 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준율 인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준율을 인하시키게 되면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줄어들게 될 거니까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할 거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AD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니은, 딕을, 리을이가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요인이다라 그랬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AD 곡선이 좌측 이동했으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AD 곡선의 좌측 이동이라 보신다면 얘 자체가 인플레이션 자체가 아닙니다. 수요 견인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2번, 니은은 총수요 증가다. 2번이 답이죠. 그렇죠. 니은의 경우가 총수요를 증가시킨 요인이다. 이게 답일 것이겠고요. 3번, 경기의 과열 정도를 완화가 아니고요. 오히려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를 더 과열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화가 아니라 더 강화시키는 정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번, 지준율 인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대 통화 정책입니다.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확대가 될 거고요. 좌측은 이제 긴축이 되겠죠. 그래서 긴축이라는 말이 아니라 확대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디귿과 니은, 디귿은 니은과 달리 GDP를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디귿은 GDP를 증가시킵니다. AD 곡선이 우측 이동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니은 또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니은과 달리라는 말이 틀렸어요. 네, 이렇게 맞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ADA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잠깐만 지우고 진행할게요. 네, 이게 7번 문제였고요. 8번 문제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업률에 대해서 퍼센트 포인트만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퍼센트 포인트가 나왔는데 문제는 퍼센트 포인트를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얘가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잡아주시면 돼요. 보시면 명목 GDP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뭘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아래다가 실업률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 2%포인트 하락한다고 그랬죠. 이게 제 EBS 모의고사에 나와 있습니다. 퍼센트 포인트의 개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 한번 써볼게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쓴다면 실업률이 3%라고 본다면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될까요? 일단 T년의 경우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라고 그랬죠. 0%가 될 겁니다.
자, 근데 1%포인트 감소했으니까 경제 성장률 2%포인트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1% 다시 증가했으니까 퍼센트 0이 될 거고요. 얘가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뭐만 적어주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물었던 게 뭐냐면 요거잖아요. 그죠? 실질 GDP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네. 이런 걸 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실질 GDP의 값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T년의 경우가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기준 연도가 될 거니까요. 10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2% 증가했으니까 102가 될 거고요. 0% 증가했으니까 102가 될 거고요. 까지 이해되세요? 얘가 포인트인데 제가 이거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102에서요. 2% 감소시키면은요. 100보다 작죠. 그렇죠? 99.xx가 될 겁니다. 구체적인 값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100보다 작은지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실질 GDP라 봐주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T 플러스 1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그랬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는 AS 곡선이 좌측을 이동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T 플러스 1년 경우 보시면요. 보세요. 일단 실질 GDP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실질 GDP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봐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GDP 디플레이터가 T년의 경우죠. 100입니다. GDP 디플레이터가요. 근데 보시면 실지분의 명지인데요. 102분의 110이잖아요. 그렇죠? 102분의 110의 경우가 어떻게 됐죠? 현재 100분의 100에서 102분의 110으로 증가했다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얘가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증가했다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서 묻고자 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실질 GDP도 증가했고요. 물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그린다라고 친다면 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 GDP도 증가하고요. 물가도 상승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GDP 디플레이터가 상승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또한 상승했기 때문에 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AS가 좌측을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친다면 경제는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해야 되는데 물가는 상승했지만 경제 성장률도 증가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었고요. 2번은요. 실질 GDP는 명목 GDP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죠. 얘랑 얘가 더 크네요. 틀렸고요. 3번 T 플러스 3년의 경제 성장률은 얼마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T년은 얼마죠? 0이 됩니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되겠죠. 간단하죠? 4번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자, 100에서 102로 늘었죠. 일정하죠. 감소했죠. 근데 지속적으로만 틀렸습니다. 증가했다 감소한다가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증가했다 일정하다 감소한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번은요. 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랬는데 볼게요. 자, 물가 수준은요. 일단은 T년의 경우가 얼마죠? 100입니다. GDP 플레이터가. 그 다음에 102분의 110 나오고요. 102분의 120 나오고요. 99.xx분의 140이 나와요.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GDP 디플레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 해석해 보시면 100에서 증가했죠? 오케이. 여기 일정한데 분자가 증가했으니까 얘도 증가했죠? 오케이. 감소하고 증가했죠? 증가했죠? 오케이.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이 답이다라는 소리가 돼요. 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말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다? 바로 실지분의 명지를 계산해서 실쥐라는 게 일정하다, 감소했다, 얘는 계속 증가했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까지였어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지우고 9번 넘어갈게요. 네, 여기 8번이었고요. 자, 9번이 좀 참신한 문제 같은데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요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요걸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항목에 수취액 대비 지급액이 비는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얘가 지금 현재 얼마죠? 수취액 대비 지급액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수취액 대비 지급액이 2분의 1이니까 얘도 얼마가 돼야 되죠? 100분의 50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말 혹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값들이랑 여기에 있는 값들도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요것분의 요거 전부 다 뭐가 나오죠? 50%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전체가 다 이것분의 이거가 50%라고 한다면 얘를 다 더한 놈도 요것분의 요거가 50%가 되는 소리가 돼요. 많은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수치액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제가 지금 수치액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요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x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x 여기 a의 수치액분의 b의 수치액이 4x라 그랬으니까 이걸 x라고 한번 중거 기준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죠? a가 x라고 하면 중거 기준 잡아보고요. 그럼 b가 얼마가 되죠? 4x가 돼요. c는 얼마가 되죠? 3x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b를 4x라고 써보시고요. c를 3x 써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x가 얼마인지가 나오거든요. 얘를 셋을 다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20, 10, 100이니까 80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8x가 80이니까 x가 얼마나 나오죠? 10 나옵니다. 자, x가 10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10이고요. 얘 40이고요. 얘는 30이 나와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20분의 10이니까 얘는 10분의 5가 될 거고요. 40분의 20이 될 거고요. 30분의 15가 될 겁니다. 다 더해보시면 50 나오죠. 네,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는요, 구성의 합과 전체의 합이 구성들의 비율과 그 구성들을 다 더했을 때 그 가중평균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가중평균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20분의 10이고 10분의 5고 40분의 20이고 30분의 15가 될 것이니까 얘네들을 싹 다 더한 100분의 50도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보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풀리셔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포인트가 또 나오는데 경상수지 항목 중 상품 수직자가 제일 크다. 본원이 제일 작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상품과 본원을 잡아주셔야겠죠. 잠깐 지울게요. 얘는요, 흑자액이 얼마죠? 수치 빼기 지급이니까 10이 나오고요. 얘는 5가 나오고요. 얘는 20이 나오고 15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전이니까요. 우리가 흑자액이 제일 큰 게 상품 수지가 될 거니까 상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본원이 제일 작다고 해서 본원이 될 겁니다. 얘는 서비스가 되겠죠. 얘는 이전이 될 겁니다. 네, 이 흑자액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것만 이해하면 끝났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기여금 90이다. 50이 되겠죠. 자, A는 뭐죠? 본원이 될 겁니다. 틀렸고요. B의 수취액은 얼마죠? 40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C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송금한 임금, 이것도 항상 말씀드렸죠. 본원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C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으로 송금한 임금이 포함된다 라고 그랬는데 본원이 될 거거든요. 근데 C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틀렸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제가 파이널 때도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 맨날 나온다고요.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사용료라 그랬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비스 수지는 요거잖아요. 그래서 15억 달러 흑자이다 라는 말이 맞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답이었어요. 9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판단해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바탕으로 X라고 두신 다음에 4X, 3X 두셔가지고 이걸 풀어주시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각 항목의 수취액 대비 지급액의 비는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50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기억은 쉽게 풀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번이었고요. 잠깐 지울게요. 네, 이거 9번 문제였고. 자, 10번은, 자, 볼게요. 지금 현재 얘가 여기서 스타트해서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걸 잡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위에. 보시면. 현재 갑국의 경우는 X가 기억이고, 지금 X제 한개 생산의 기억이 기억이고, Y는 2분의 1개거든요. 근데 이 기울기 보시면 얼마죠? 기울기가? 빨간색 써볼까요? 기울기가 120분의 90이니까 4분의 3 나오거든요. 0.75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했죠. 델타 X면 델타 Y, 즉 델타라는 값은요. 요것분의 요거니까요. X제 한 개 생산에 따라 포기해야 되는 Y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회비용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얼마죠? 4분의 3 나올 겁니다. Y제 4분의 3개.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둘이 비교해 볼게요. 자, 비교 우위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을국의 경우가 현재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죠. 반대로 말하면 갑국은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죠. 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을국은 2분의 1개고요. 갑국은 4분의 3개가 되잖아요.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작다는 말은 을국이 어디에 비교가 있다? X제에 비교가 있다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럼 갑국은 Y제에 비교가 있겠죠. 그래서 소비 가능 곡선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Y제에서 스타트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갑의 소비 가능 곡선이 돼요. 교역 후죠. 네, 갑의 교역 후 소비 가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갑국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Y제 90개를 생산해가지고요. Y제 60개를 소비하죠. 그 말인즉 30개를 줬고요. 50개를 받았던 소리가 될 겁니다. 교역 비율이 30, X제 50대 Y제 30이 된다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울기가 얼마죠? 바로 델타가 0.6이 돼요. 50분의 30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기억은 맞죠? 4분의 3개이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 써 있으니까요. 4분의 3개라고 볼 수 있겠죠. Y의 4분의 3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요. X제 70개를 수출하고 Y제 60개 수입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갑국은요. Y제 90개를 생산했죠. 그 말인즉슨 60개를 소비했죠. 그 말인즉슨 Y제를 30개를 모한다는 소리가 되죠. 바로 토스했다는 소리가 될 거고요. X제 50개 받았던 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제 50개를 수입하고요. 그렇죠? Y제 30개를 수출하였다. 이 말이 정확할 겁니다. 갑국의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교역 후를 보시면 얘가 갑국의 교역 후에 소비 가능 곡선이 될 것이니까 기울기 0.6이니까 요래 봐주시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 지우고. 자, 디귿번. 을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120개라면 Y제 한 개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6시간이다. 이것도 간단한 거죠.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EBS 변형모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360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유한 노동시간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을국의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120개라고 그랬거든.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단위당 생산 가능 곡선 그려보시면 돼요. 보세요. 일단은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제가 을국을 파란색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현재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120개라면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이게 얼마 나오죠? 60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시간 60개를 생산할 수가 있으니까 나눠보시면 6이 나오겠죠. 간단한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비교 우위의 논리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되게 쉬운 그래프가 이해하시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6시간이 맞고요. 마지막으로 리을번. 자, 그러면 1대1이죠. 교역 비율이. 교역 비율 1대1이라고 한다면 과연 둘 다 참여할 것이냐라는 말이 될 거거든요. 네,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역 비율은 어디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각국의 생산 가능 곡선의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고요. 얘는 얼마죠? 0.75가 돼요. 그러면 무조건 얘네 둘 다 양국이 교역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무엇이 결정이 되죠? 바로 그 교역 비율이 결정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5에서 0.75 사이에 1대1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없죠. 그래서 얘는 참여했을 것이다만 틀렸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면은요,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 안 했을까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을국의 경우는요, X제 비교가 했죠. 그렇죠? 얘가 가팔라지면 참여합니다. 가팔라지면 이게 커질수록 참여합니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참여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요? 1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니까 1이 경우는 2분의 1보다 가파르니까 을국은 참여할 겁니다. 반대로 갑국의 경우는요, 이렇게 완만해져야 참여거든요. 근데 갑국이 0.75고요. 1은 어디에 있죠?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1이 여기쯤에 있다는 말은 얘는 완만해진 게 아니라 가팔라졌다는 소리가 될 것이니까 갑국은 오히려 생산 가능 곡선이 더 줄어들어요. 소비 가능 곡선이. 그렇기 때문에 갑국은 참여 안 하고요. 갑국의 경우는 이렇게 완만해져가지고 커질 때만 교육에 참여하니까 갑국의 경우는 참여하지 않고 을국은 참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어요. 간단한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델타가 2분의 1이라는 것만 잡아주시게 된다면 디귿번도 쉽게 잡을 수가 있고 릴번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지우고 11번 문제 넘어갈게요. 이게 10번이었고요. 자, 11번도 제가 하도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다 잘 풀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라 그랬죠? 자, 제가 세 가지 논리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즉 회계학적 이익이죠. 그놈과 순편익의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논리였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가요, 빼면 얼마 나오죠? 이익이라고 써볼게요. 이익이라고 쓴다면 13이 나오고요. 여기는 36 마이너스 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기억을 선택한 경우 기회비용은 38만 원보다 크다 그랬거든. 근데 기회비용의 정의가 뭐냐면 명시 플러스 암묵입니다. 자, 근데 명시는 얼마죠? 25만 원이 되거든요. 암묵이 얼마일까요? 라는 말이 될 건데 암묵이라는 것은 바로 36 마이너스 가가 되겠죠.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익이 13이니까요. 요 13이라는 게 온라인 수강의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36 마이너스 가라는 게 직접 방문 수강의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간다 봐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얘가 36 마이너스 가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36 마이너스 가가 되는 것까지 알겠는데 38만 원보다 크다 어떻게 구해요? 자, 보시면 기억을 선택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기억을 선택했다는 말은 얘네 둘 중에서 누가 더 크다는 말이 돼요? 바로 이익이 얘가 더 크단 말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직접 방문 수강이 기억이죠. 맞죠? 네. 직접 방문 수강을 선택했다는 말은 이익이 누가 더 크다는 말이다. 직접 방문 수강이 더 크단 말이다. 13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이 36 마이너스 가보다 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는 23보다 크다. 이게 될 겁니다. 그쵸? 23이 나오니. 23 맞죠? 36 마이너스 3이니까 다시 한번. 자. 38 마이너스 25가 1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6 마이너스 가가 나오니까 13이 더 크다는 소리가 될 것이니까 넘기면 얘가 13이니까 23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제대로 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가 23보다 크다는 소리가 될 거니까요. 자, 기회비용은 얘를 다 더한 놈이거든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61 마이너스 가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61 마이너스 가가 나오는데 얘가 23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23보다 큽니다. 얘는 38보다 작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계산이 안 돼가지고 보시면 가가 2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요. 61 빼기 23은 얼마가 되죠? 바로 38이 되거든요. 그럼 가가 2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38보다 전체 숫자는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작다가 될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요. 요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익이 큰 놈이 순편익이 큰 놈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굳이 여기서 순편익을 구해가지고 누가 더 크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요. 순편익의 순서와 이익의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익이 더 큰 놈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바로 이게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니은번 자, 기억을 선택한 경우 명시적 비용은 얼마죠? 25가 돼요. 자,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되죠? 36 마이너스 가가 됩니다. 누가 더 크냐 소리가 될 건데 보시면 넘기면은요 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명시적 비용이라는 게 36 이제 암묵적 비용이 36 마이너스 가가 나오죠. 자, 그럼 얘가 묻고자 하는 건 25가요 36 마이너스 가보다 크냐 요걸 묻는 말과 동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가는 11보다 크다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방금 요걸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가는 23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가 23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1보다는 당연히 크죠. 그래서 일단 니은번도 맞아요. 니은번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니은번의 경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36 마이너스 가가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이 25가 된다는 거. 둘이 누가 더 큰지를 계산해 보게 된다면 이게 나오게 되니까 가가 11보다 크다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가 23보다 크다가 우리가
정해진 순서가 될 거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번은 맞죠? 디귿번. 뺀값은 10만 원보다 크다. 자, 이제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요게 되죠? 그렇죠? 계산해 보시게 되면 가가 23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가 23보다 작은 경우에 그때 명시적 비용에서 암묵적 비용 뺀값 10만 원보다 크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럼 디귿번 보시면 디귿번에서 묻고자 하는 건 일단은 명시적 비용이 얼마죠? 명시적 비용은 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암묵적 비용의 경우는 13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가 이제 얼마보다 크냐 소리가 될 건데 10만 원보다 크냐라고 묻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가 넘어가면 가가 2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이게 맞냐라고 묻는 말과 동일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시면 현재 제가 노란색에서 표시한 것이요. 니은을 선택했다라면 이란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니은을 선택했다라고 친다면 가가 2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디귿에서는 가가 23보다 크냐고 물었으니까 틀렸죠. 네, 그래서 디귿번 틀렸습니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겠죠. 오히려 얘가 바뀌어야지만,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문제 성립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리을번. 자, 가가 23보다 작은 경우 니은 선택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요 경우죠. 그래서 가가 23보다 크면은 기억이고요. 작으면 니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가 23보다 작다라고 친다면 니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니까 리을번은 맞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안 좋은 풀이가 뭐냐면요. 시험장 가서 13이잖아요. 그래서 빼기 36 마이너스 가 또 해주시고요. 얘가 뭐가 돼? 순편이 되거든요. 얘는요. 13 되거든요. 얘랑 얘가요. 어떻게 되는지를 갖고 풀어주셔도 되긴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냐면 요 논리도 하나 있죠. 유일하게 1등만 순편이기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1등이라고 친다면 얘가 양수가 될 거고 얘는 음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가 1등이라고 친다면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시적 비용을 뺀 요놈이랑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암묵적 비용까지 뺀 순편익이랑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긴 한데 계산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익의 순서랑 순편익의 순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익의 1등, 2등이 누군지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그놈이 이런 논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1번이었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나름대로 오답률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좋은 현상이고요. 네. 여기까지 11번이었고요. 그럼 12번은 뭐 간단하니까 바로 볼게요. 자, 일단 민간 소비가 감소하는 가열을 이동한 요인이다 그랬는데 민간 소비 감소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게 될 거고요. 자, 생산기술 향상 AS 우측 이동이죠. 다가 아니라 여기로 가게 될 겁니다. 자, 민간 투자가 증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 얘는 어떻게 되죠? 민간 투자가 증가하면 A의 D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AS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다로 이동한다. 얘가 답이네요. 그렇죠? 이게 3번이었고요. 4번 생산기술이 증가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고 일로 가죠. 생산성이 향상한다. 일로 갑니다. 라가 아니라 다가 될 거죠. 마지막 5번 정부가 소득세를 인하하고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소득세를 인하하게 되면 일단은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노동인구가 감소하면은요 AS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감소하는 것이니까 반대네. 인하죠. 미안해요. 소득세 인하한다 그래서 인상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죠. 쏘리. 자, 그래서 정부가 소득세를 인하한다는 말은 세금을 줄인다는 말이 될 거니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노동인구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AS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될 겁니다. 여기로 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마도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지울게요. 네. 인하의 경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죠. 그렇죠? 인상이 왼쪽이고요. 13번은 얘는 이제 주식 채권인데 제 책에도 파이널 때 모의고사 때 많이 냈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지금 현재 회사 등에서 발행한 채무 증서. 채무가 뭐예요? 채권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지분 표시해지는 증서. 이게 주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채권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게 답이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B. 주식은요 만기가 없어요. 원금 보장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고 3번 A는 B와 달리 시세 차익은 둘 다 가능하죠.
네, 이것도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4번,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A가 될 겁니다. 맞아요. 5번, 부채를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채권은 부채고요. 주식은 자본이라 그랬습니다. 부채 증가는 채권이 될 겁니다. 얘는 자본이니까 틀렸죠. 결론적으로 B란 말 틀렸어요. 네, 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 개념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채권의 경우는 부채고요. 주식의 경우는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다 이제 다뤘던 내용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네. 14번 문제 보시면 얘는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이 추론이다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T 시점에서 2천만 원을 연 10%를 빌렸습니다. 2천만 원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해외 주식에 몰빵을 한 게 아니고 분산 투자했죠. A랑 B랑. 그쵸? 그 다음에 A랑 B를 매도한 다음에 환전해서 원리금을 갚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2천만 원에 대해서 10%의 이자율이 얼마죠? 2,200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마 갚아야 되냐면 원리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리금 2,200만 원이 돼요.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일단은 얘는요. 그쵸? 2,200만 원 어쨌든 갚아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2,200보다 수익이 높아야겠네요.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틀렸죠? 400이 아니라 2,200이 될 겁니다. 니은번. 자, A의 가격이 30% 상승하고 B의 가격과 환율의 변화가 없다면 100만 원 이익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보시면 자, A의 가격이 30% 상승했다 그랬거든. 그럼 A가 절반이니까 1,000만 원 1,300이 될 겁니다. 이게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일정합니다. 1,00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환율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2,300이 되거든요. 그 얘는요, 2,200을 갚아야 되는데 2,300을 벌었으니까 얼마 이득이죠? 100만 원 이득이죠.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된다면 보세요. 자, 일단 A의 가격이 20% 상승했다 그랬으니까 1,200이 되죠. 네, 그 다음에 B의 가격이 5% 하락했다 그랬으니까 950이 될 겁니다. 환율의 변화가 없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계산해 보시면 계산이 안 되냐? 2,150이 되나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2,200에서 2,150이 되니까 50만 원 손실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문제의 포인트는 리을번인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요것만 풀어주신다면 문제는 맞았을 건데요. 근데 리을번이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10% 하락하고 환율이 30% 상승한다고 한다면 100만 원 이익이라고 했는데 얘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틀렸다는 거 바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계산이 좀 지저분하거든요. 잘 보세요. 자, A와 B가 모두 10% 하락했으니까 900 더하기 900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쵸? 그 다음에 환율이 30% 상승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쓴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 1이 돼요. 여기 얼마가 되죠? 곱하기 1.3이 됩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30%가 상승했으니까 1.3을 곱해 주셔야 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1800에 1.3을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340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얘가 2200에서 2340까지 140만큼 이득이라 봐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셔가지고 2340이라고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100만 원의 이익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얘 숫자가 들어온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깔끔하게 2,300이 안 나온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포인트가 뭐냐면 보시면 어때요? 현재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외화를 투자한 거에 대한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투자 또한 우리가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800원만큼 이게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투자가 이득이 된다라고 친다면 전체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어요. 이게 14번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니은 디귿 판단하시면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자, 오답 높은 문제 슬슬 나오죠. 자, 요것도 제가 옛날에 1등 나오세요, 2등 나오세요. 요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요것도 제 개념책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요것만 이해하셨으면 되게 쉽게 풀었을 텐데. 일단 볼게요. 1등 나오세요. 나옵니다. 1등 나오세요. 얘가 나옵니다. 이 말이 되시죠? 왜냐면
제일 비싸게 살려는 사람 나오고요. 제일 싸게 팔려는 사람 나와야겠죠. 2등 나오세요. 나옵니다. 3등 나오세요. 나옵니다. 4등 못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등이 나오는 순간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가격이 바뀌게 되니까 요 사이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못 미치고요. 여기서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얘가 S1이 되고요. 얘가 S2가 되고요. S3가 됩니다. 얘는 D1이 되고요. D5가 되고요. 얘는 D4가 되고요. D3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인데 여기에 못 미치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고요. 얘는 30이 되는 겁니다. 얘는요? 50이 되고요. 얘는 60이 되고요. 얘는 20이 되고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총 이익 어떻게 구하죠? 제가 얘랑 거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얘랑 거래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잉여가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D5와 S1이 거래하게 되면 요만큼의 잉여가 나옵니다. 얼마가 나오죠? 50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D4와 S2가 거래하게 되면 50 빼기 20이게 30 나오죠. 둘이 거래하게 되면 10 나옵니다. 다 더하시면 잉여가 90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니은번이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번은 뭐 어렵지 않죠. 자, 가격이 20원이면이라 그랬으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격 20원이라고 한다면 어디 갔어요? 가격이 20원이라고 한다면 수요량이 공략 두 개 많다 그랬는데 20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팔려는 사람은 2명이 될 겁니다. S1과 S2가 되겠죠. 가격이 20원이 된다면 다 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급량은 2개고 수요량은 5개니까 공급량보다 3개 많다가 되겠죠. 그렇죠? 디귿 리을이 어려웠을 텐데 잘 보세요. 자, 균형 가격은 변함이 없다. 자, 균형 가격이 얼마죠? 30초과 40 미만이거든요,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자, 보조금을 지급하면 잠깐 지울게요. 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간 얘는 안 지웠네. 자, S1이요. 얘가 20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비자죠. 미안해요. 소비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10만큼 올라간다고 친다면 30이 되고요. 40이 되고요.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판단해 볼게요. 1등 나오세요. 1등 얘가 나오죠. 2등 나오세요. 3등 나오세요. 4등 나오세요. 딱 맞네요, 이제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균형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40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얼마였지, 균형 가격이? 30초가 4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얼마로 바뀌죠? 4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함이 없단 말 틀렸어요.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리을번. 자, 판매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볼게요. 판매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지울게요. 자, 판매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자, 얘가 어떻게 되죠?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판매세를 부과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얘가 판매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최소 요구 금액이 올라간다 봐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20이 되고요.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1등 나오세요. 나옵니다. 2등 나오세요. 3등 나오세요. 끝났네요. 자, 그래서 3등이 나오는 순간 40, 40으로 일치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균형 거래량 원래 몇 개였죠? 얘가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였으니까 3개였거든요. 그렇죠? 3개인데 균형 거래량이 여기도 3개가 나옵니다. 변함이 없단 말이 맞아요. 여기까지 그쵸? 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니은번이거든요. 총잉이 어떻게 해야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매칭시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렇게 매칭시켜도 돼요.
근데 계산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번의 같은 경우는 3개냐 2개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등 나와서 2등 나와서 한 번씩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잠깐만 지우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잠깐만 지울게요. 네, 16번은 이제 이웃 문제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뭐 한계라는 개념을 풀 필요도 없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50원 생산된다 그랬으니까 거래되는 게 얘가 50개 총수입이 되고요. 100이 되고 150 되고 200이 되고 250 되고 30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A의 경우를 제가 빨간색 써볼게요. A의 경우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이윤이 30, 얘는 50, 얘는 60, 얘는 50, 얘는 30, 얘는 0이 됩니다. 맞죠? 맞겠죠? 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B를 써보시면 B의 경우는요. 50에 30에 20 나오죠? 얘는 35 나오죠? 얘는 45 나오죠? 얘는 50 나오죠? 얘는 40 나오죠? 얘는 0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랑 B의 이윤을 적어놓으면 끝나요, 이 문제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한 개 수입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 워낙 간단해서. 자, 그래서 기업번 평균 비용은 모든 생산 같다 그랬는데 평균 비용은요, 요거에서 나눈 거죠. 20, 25 바로 틀렸습니다. 이해되세요? 30 얘는 얼마니? 뭐 어째 나오겠죠. 37.5 이렇게 나오겠죠. 네, 같다라만 틀렸고요. 니은번 이윤은 60원이다. 쫙 보시면 제일 큰 게 얼마죠? 60입니다. 맞죠? 디귿번 B가 추가적 발생하는 비용 일정하다. 자,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30, 35, 40, 45 틀렸죠.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총 수입과 총 비용을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냥 딱 적어 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리을번 이윤국대 생산량은이라고 했는데 얘는 얼마가 되죠? 60이 되고요. 50이 됩니다. 일단 B는 얼마죠? 4개고요. A는 3개가 되니까 크다는 말이 맞겠죠. 네, 답에 니은과 리을이 되나요?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으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변함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활동 인구를 X라고 두시면 돼요. 보세요. 일단 경제활동 인구를요. 제가 X라고 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에다가요. 실업률 곱하면 뭐가 나오죠? 실업자의 수가 나오거든요. 이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되죠? X라는 게 경제활동 인구가 되니까요. 15%라는 것은 바로 실업률이잖아요. 경활분의 실업자가 될 것이니까 여기다가 경활을 곱하시게 되면 실업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X고요.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가 15%니까 얘가 실업자라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 X가 얼마일까요? 계산하시면 X는 12분의 15분의 100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가 계산해 보시면 5분의 4가 나오니까요. 나눠보시면 20이 나오니까요. 80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X가 80이에요. 그럼 좀 적어볼게요. 15세상 인구 밑에 경활이라고 써보시면요. 80이 되고요. 얘도 80이 되고 얘도 8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80에다가 15% 곱한 게 10이라 그랬죠? 동일한 논리로 80에다가 10% 곱하면 8 나옵니다. 네, 끝났어요. 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기업번은 틀렸죠? 1번은. 니은번 취업자의 수는 73만 명이라 그랬는데 보시면 경활이 80이죠? 실업자가 8이죠? 그럼 얼마가 돼요? 72만 명이 될 겁니다. 아, 2018년이구나. 미안해요. 18년이라고 한다면 경제활동가 80이고요. 실업자 수가 12가 되니까 얘는 68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68이 되고요. 2019년도의 경우가 80에서 8 빼시면 취업자가 72명 나오거든요. 그러면 취업자의 수가 72만 명이라는 말은 100분의 70이니까 얘가 72%, 얘가 답이다 소리가 돼요. 그렇죠? 4번. 2020년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랬는데 밑에다가 비경제활동 써볼까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단 B라고 써볼게요. B라고 쓰신다면 85에서 85가 나오고요.
100에서 80, 20이 나오고요. 100에서 80, 20이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2020년도의 경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죠. 20에서 25. 그렇죠? 마지막 5번. 취업자의 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랬는데 취업자 수가 72명이죠. 이게 얼마죠? 12에서 80이 68이 되겠죠. 여기는요. 80에서 12니까 68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80에서 이제 취업자의 수가 68에서 72에서 68로 이제 증가했다가 줄었다라 볼 수가 있을 테니까 모두 증가했다 말 틀렸다는 소리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이게 17번이었고 18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x제랑 y제 많이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냈던 문제보다 좀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중간재 하나 꼈는데 얘는 중간재를 그냥 x랑 y라고 둬버렸거든요. y라고 뒀거든요. 그래서 x는 최종재예요. y제는 일부가 중간재입니다. 일부가. 나머지는 최종재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40억 개가 중간재로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갑국의 경우는 X제를 몇 개 생산했죠? 240개 생산했습니다. 어깨를 뺄게요. 240개 생산했는데, 자, 최종재로 소비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국이 현재 240개를 생산했으니까 최종재 X제는 몇 개예요? 총 240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140개가 됩니다. 이쁘게 써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X제는 무조건 최종제니까요. 100개에다가 140개를 더한 240개. 이게 나와야지만 일단은 을국의 경우는 140개가 최종제로 소비가 된다는 거까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을국은 몇 개 생산했느냐 소리 될 건데 을국은요. 보시면 최종제로 소비된 게요. 80이고 120이거든요. 총 더하시면 얼마 나오죠? 200개 나옵니다. 근데 200개가 나오지만 40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중간재로 샜기 때문에 을국이 생산한 양 자체는 얼마가 돼야 되죠? 200 더하기 40이 될 겁니다. 그래서 240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240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번과 니역번 틀렸죠. 3번 갑국이 수입한 Y제는 100억 개이다라 그랬는데 보세요. 갑국은요. 현재 80개를 소비했죠. 그 말은 즉슨 을국이 생산을 했으니까 생산된 을국의 Y제를 지가 80개만큼 소비했으니까 80개를 뭐 한 거예요? 지가 일단은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80개를 일단 가져왔으니까 80개만큼을 일단 소비하고요. 거기다가 보세요. 40억 개가 X제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됐다는 말은 X제는 누가 생산하죠? 현재? 바로 갑국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갑국이 X 생산을 위해서 40개를 또 추가로 뭐 해야 돼요? 수입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80개에다가 40개만큼이 추가로 수입되니까 12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갑국이 수입한 Y제는 120개 어깨가 돼요. 왜냐면 여기서 지가 최종제로 소비한 80개랑 중간제로 소비한 40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헷갈렸을 텐데 명목 GDP가 240억 달러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30개를 수입해서요. 30원을 수입해서요. 100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GDP 얼마죠? 70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간재 30만큼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물론 최종재 가치가 GDP이긴 하지만 수입한 무엇은요? GDP는요. 수입한 재화는요. 무엇에서 빼줘야 된다고요? 최종재에서 빼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70이 돼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갑국의 명목 GDP는요. 일단 240이 되겠죠. 지가 생산했으니까. 그렇죠? 지가 240만큼 생산했으니까 이게 해야 될 건데 문제에서 40개만큼 뭐 했으니까? 지가 뭐 했으니까? 일단은 가져왔으니까 얘가 40개만큼 빼주셔야 돼요. 200이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1달러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개수가 곧 가격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일단은 30개를 수입해서 30원을 수입해서 100원을 만들었다. GDP는 얼마다? 70원이다. 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동일한 논리로
갑군 240개를 생산했지만 무엇을 바탕으로? YZ 40억 개를 바탕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총 200개가 나온다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 곱하기 1 해주시게 되면 200억 달러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렸고요. 마지막 5번이 답이죠. 순수출은 마이너스 20억 달러이다. 보세요. 자, 을국의 순수출은요. 을국은 현재 얼마를 수출했죠? 현재 YZ 80개랑요. 40개 수출했습니다. 120이 되겠죠. 그렇죠? 수입 몇 개 했죠? 140개 했습니다. 엑셀을요. 마이너스 20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이 답이라는 소리가 돼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잠깐만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참 저도 이제 문제가 내고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제가 냈던 문제인데 라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잘 푸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재를 최종재에서 빼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수입한 중간재요. 수입한 중간재. 자, 19번. 자, 이거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수입량 20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그려보면은요. 수입량 20개가 되려면 50, 70이니까 여기가 돼야겠죠. 여기서 여기. 이게 이제 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만 여기서 50, 여기서 7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입된 X제 한 개당 관세 T를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관세 T는요. 얼마가 돼요? 바로 3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를 30만큼 부과하게 되면은 그렇죠? 수입량 20개로 고정이 된다 소리가 되고요. 남원에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보조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수출 보조금이 아니라 생산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개념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서 수입량을 낮춰 주려면 여기로 가야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 1로 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80에서 100까지 수입량이 이렇게 되겠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보조금을 이만큼 지급했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지금? 얼마니 이게? 여기서요. 여기까지니까 80에서 20까지 60만큼을 지급했네요.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1번에서 묻고자는 건 T가 10이 아니라 30이 되겠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S는 20이 아니라 60이 될 겁니다. 그렇죠? 3번. 자, T기의 가의 경우 국내 생산 50개라 그랬는데 이게 답이죠. 보시면 가의 경우는 여러분들 현재 여기잖아요. 그랬을 때 공유곡선과 만나기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국내 생산량 50개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관세 수입은 1000달러이라 그랬는데 관세 수입은 여기죠. 강조했죠. 네, 여기가 될 거니까 여기가 20 곱하기 30이 되니까 600달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20 곱하기 30이니까 600달러가 돼요. 자, 5번. 자, 보조금 총액이 얼마죠?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위당 보조금이 60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거래량 곱하시면 되겠죠. 거래량이 얼마로 가죠? 여기서 1로 가니까요. 현재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니까 60에다가 뭘 곱해야 되니? 현재 80을 곱해야겠죠. 여기로 가니까요. 4,800이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보조금이 60이죠. 거래량 여기 아니에요? 90인데?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가 국제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거래량은 어디서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소리가 돼요. 국내에서. 그렇죠? 결론적으로 국내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양은 80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60 곱하기 80이라고 해주시면 4,80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5번인 것 같은데 현재 단위당 보조금이 60이 되는데 국제 가격과 공급곡선이 만나게 되는 80에서 거래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80만큼은 국내 생산자들한테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60 곱하기 80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9번이었고요. 잠깐만 지우고 마지막 문제 넘어갈게요.
네, 20번 문제는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요 놈이거든요. 생산장애가 2달러, 균형 거리량이 2개. 자, 일단은 자, 기억 1단계 정책 이전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요. 어떻게 그릴까요? 일단은 약간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네,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단계 정책이라는 게 X제 소비자에게 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럼 소비자에게 2달러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얘가 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2달러 보조금 지급해서 이게 될 건데 그때 거래량이 얼마래요? 현재 2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과 수요량을 보시면요. 초과 수요량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재 4달러에서 초과 수요량이 제로라 그랬거든요. 그 말인즉슨 거래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균형 가격이 4라고 소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단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초과 수요량이 제로가 되는 게 가격이 4달러가 될 거니까 균형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때 이게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보세요. 생산자액이 2달러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요놈 있죠? 여기가 몇 달러가 된다고? 2달러가 된다고.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해볼게요. 얘가 2죠? 4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얼마죠? 2가 되고요.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X에 2분의 1을 했을 때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 나오죠? X가? 2 나옵니다. X가 2가 나오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와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얘를 그래프 이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볼게요. 얘를 이쁘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쁘게 그려지게 되고 얘가 이제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3이 되겠죠. 나도 헷갈리네. 네. 이렇게 된 상태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일단 3은 일단 나중에 그릴게요. 일단 얘가 4라고 보시면 네, 이 상황이죠.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1이죠. 1. 미안해요.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3인 건 어떻게 구하나요? 라는 소리가 될 건데요. 보시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1단계 정책 결과에 대해서 가격이 3달러인 경우에 초과 수요가 2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가 될 거니까 여기가 1이다라고 본다면 여기는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2달러라고 보신다면 여기가 2에서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가 되니? 2달러라고 보시면 4가 될 거니까 여기가 4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리신다고 친다면.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요.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얘가 2라는 걸 잡아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그리시고요.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게 되면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 저놈이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자, 일단은 생산자에게 가해 보조금을 지급했는데요. 2단계 정책 결과에 대해서 보시면 자, 2단계 정책 결과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현재 3에서 거래량 결정이 됩니다. 여기가 되겠죠. 3에서 초과 수요량은 제로가 될 거니까요.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요게요. 2단계 정책 니은이 되고요. 여기가 기억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기억과 니은을 잡아준 상태에서요. 요 기억이라는 게 3이고 3일 때 여기서 결정이 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여기서 빨간색을 그렸을 때가 이제 이만큼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보조금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라고 묻는 문제랑 동일하게 될 건데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2가 돼요. 그래프가 좀 이상한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달러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래프를 그려내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이 x라고 잡아준 상태에서요. 이 x에 대해서 이 x가 2라는 거 잡은 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2라는 것까지 잡은 게 이해가 된다면 이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면 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우리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2달러만큼 지급한 결과 파란색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직선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4가 되고요. 여기가 2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얘도 직선이니까요. 여기서 직선으로 이동해 보시게 되면 여기가 될 것이겠고 3이고 3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봐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요 면적이 정확하게 이제 정사각형이 돼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요 면적이 정확하게 2달러가 돼야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번에서 간 2달러이다라는 말이 맞다라는 소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2번, 기억 이전의 균형 가격은 3달러이다. 이게 포인트죠. 여기 3달러라는 거. 왜냐면 얘를 이동시켰을 때 정확하게 3달러가 될 것이니까 3달러 3기가 될 것이니까 그 전에 것도 정확하게 평행 이동을 시켜보시게 되면 3달러 1기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기억 이전의 생산자액이 얼마죠? 여기죠. 네, 그래서 여기가 계산해 보시면 1이고 1이니까 0.5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은 0.5가 될 거고요. 4번, 니은의 결과 균형 거래량은 3개, 4개이다가 될 건데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겠죠. 그렇죠? 맞아. 5번,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의 합은 8달러이다라 그랬는데 8달러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얘가 일단은 2달러씩 부과했으니까 거래량이 2개, 3개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2 곱하기 2가 될 것이겠고요. 2 곱하기 3이 될 것이니까 계산하면 1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 얘가요. 정확하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렇죠?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럼 이제 범위가 똑같다는 소리가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얘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요 그래프까지 이해가 됐을 거니까 여기서 2에서 4가 되니까요. 얘를 격자점을 그려보시는 게 편하긴 한데 그것까지 시간이 없을 테니까 여러분 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된다는 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정확하게 대칭이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수능 해설을 다 드렸는데 어쨌든 고생 되게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결과가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조금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건데 어찌되었든 1년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개념 강의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